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취재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고 제가 발제자당 2가지 혹은 3가지씩 질문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원 실장님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 박사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되어 있지만 혹시 그 주제에 대해서 나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박사님 먼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후행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선진국하고 신흥국 회복 속도가 서로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속에서 이 서로 회복 속도가 다른 해외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기업들이 그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한데 먼저 주 박사님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걸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넘어가면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오히려 이제 내년에는 이제 후진국 개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수출 기업이나 투자 기업의 예를 보면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신흥국 시장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수출의 약 30%가 중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흥국 경기보다는 이제 중국 경기가 관건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단순히 어떤 단기적인 경기 불황이나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이슈만 딱 놓고 보면 올해까지는 선진국, 내년에는 개도국, 시장의 어떤 주력 시장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두 번째 세션에도 발표하셨지만 미중 간의 패권 경쟁, 특히 이제 첨단 산업의 어떤 변화에 따른 GBC가 개편될 수 있다는 이런 이슈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장기 이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기 회복의 어떤 디커플링은 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장이 향후에 더 괜찮아질 거다 이런 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좀 줄이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어떤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 때문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좀 레벨 다운할 거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자체의 어떤 그 부채나 불안 요인이 상당히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은데,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럼 중국 시장에서 생산 기지를 빼라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예. 중국 시장이 리스크는 크지만 여전히 최대 시장이고 거기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만들어내되 기업의 좀 미래 전략이랄까, 어떤 시장이나 투자의 방향이랄까 이럴 때는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를 충분히 좀 고려해서 예를 들어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뺀다든가, 또 최근에는 미국으로 직접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보다 비용을 이제는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의 비용 내재화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비용 내재화라는 게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GBC가 급격하게 이제 확산되고 했을 때는
어떤 도움을 받았냐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ICT, 그러니까 어떤 통신이라든가 이런 소통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디를 갔다가 뭐 이동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되고, 또 운송 비용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세계 어디든지 만약에 이제 뭐 생산 비용, 특히 이제 노동자 임금 비용이 낮은 곳으로 가서 생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이 생산 기술도 좀 많이 발달이 돼서 이 가공 어떤 완제품 만들 때까지의 중간 단계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GBC도 급속하게 확산이 됐고, 생산 비용이 감축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어떤 디커플링 상황도 생기고, 또 코로나19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아주 작은 단가라든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비용 계산을 할 때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같이 감안한 그런 생산 비용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진짜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하는 게 더 쌀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제 미중 패권 이게 굉장히 심화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미국에 못 팔고 뭐 유럽에도 못 팔고, 만약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더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외부 충격, 이런 것들을 비용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을 내재화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강현주 박사님, 한은 금리 인상 기조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사이에서 시차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내 기준금리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유절 총재께서 금년 중에 뭐 한두 차례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사실 기정사실화하신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기업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뭐 어떤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달러화라던가 어떤 자본 유출입에 비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혹은 뭐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측면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국내의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의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단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달러화라던가 혹은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인데, 국내의 어떤 회사채라던가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은행채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3년과 5년이 지표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에 의존하는 부분보다는 국내 기준금리의 영향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국내의 통화정책 이슈에 초점을 두고 그에 맞추어서 대응하시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다시 한 라운드 돌고 마무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박사님, 짧은 질문인데 유가 하반기 상승 전망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데, 유가 하반기 상승 전망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신지요? 먼저 이제 저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유가 전망은 하지는 않는데 뭐 내부적인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배럴당 지금 한 60달러대 후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되는데 배럴당 70달러 선은 아마 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물론 한 세 가지 정도로 들면 첫 번째는 미 연준이 달러 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다. 올해 이런 게 전제가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오히려 강하긴 하지만 세계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좀 저도 아직 확신이 쓰지 않는데 오펙이 공급량을 조절할 것인가. 물론 이제 공급량을 크게 만약에 감축을 해버리면 또 급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절하다도 완만하게 좀 조절을 하는 그런 전제라면 유가는 한 70달러대 초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보다 더 권위 있는 마이에라든가 뭐 이런데 전망치는 70달러를 넘지는 않습니다. 60달러대 정도 뭐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50달러대에도 보시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유가라는 게 이제 다른 원자재하고 좀 틀리게 변동성이 심화될 때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저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만 배럴당 100달러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케이스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의 상상 가능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생각한다면 배럴당 60달러대 후반, 70달러대 초반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히 그렇게 급격한 수준의 유가 상승은 안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정철 박사님, 앞에서 리커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디커플링이 그냥 거기서 머물지는 않지 않겠는가? 다시 리커플링으로 가서 GVC가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커플링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리커플링이 우리 경제에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 답은 좀 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커플링은 별로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그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그런 체계가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쪽에서 어떤 중국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 근데 그게 뭐 단지 통상이나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안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의 기원이 어디냐 이런 논쟁은 여전히 있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위험 요인을 좀 완화 내지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가 사실은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그 의중이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디커플링인데 지금 아직 디커플링 제대로 물론 뭐 리커플링이라는 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뭐 당분간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할 때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WTO 이제 가입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제에 편입을 하는 거고 결국은 어떤 그 경제 구조라든가 그 체제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 체제로 완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 중심의 이런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왔고
그거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데서의 경쟁인데 중국이라는 큰 그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기업들하고 그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 게 공정하냐 이제 이런 논란까지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WTO 가입한 이후 WTO라든가 이런 체제를 통해서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바이든 정부는 특히 이제 노동이라든가 환경 이런 거를 통상에다가 또 접목을 시키는 거에 더해서 민주주의, 뭐 인권 이런 것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리커플링은 지금 뭐 물론 뭐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해볼 수 있으나 조금 그 시간 낭비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리커플링은 제가 볼 때 물론 그거는 좀 나중에 생길 네.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GBC가 확산했던 시기랑 비슷한 식으로 가는 거죠. 다 이렇게 다자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동이 잘 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디커플링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현주 박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미국의 이자율 상승이 2022년 후반 정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테이퍼링은 언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대비해야 될 리스크 또 그 시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정정드려야 될 것은 금리 인상 시기는 아마 2023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발표에서 2023년요?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금리 인상의 여건이 22년 하반기 정도면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제 통상적으로 지난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미 연준의 행태를 보면 정상화 행태를 보면 통상적으로 12월에 어나운스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어떤 테이퍼링이 됐던 금리 인상이 됐던 실질적인 액션을 단행했던 걸 비추어 보면 22년도 하반기에 인상 여건이 마련이 되면 아마 23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시장에 많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바이긴 합니다만 잭슨홀 미팅 8, 9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연준의 시그널링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실제 공식화되는 것은 아마 FOMC가 12월에 역시 그 다음 연도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서 22년 중에 테이퍼링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들이 이제 어떤 자산 가격의 동조화 문제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그 인플레이션이 많이 가속화되었을 때의 위험 이런 요인들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그 핵심은 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이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장 참가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주제가 그렇게 크게 어떤 시장에 휘발성을 줄 수 있는 위험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4년도에 테이퍼 텐트룸이 발생했을 때에 그 텐트룸을 일으킨 본인은 당사자는 사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발표된 회고록을 보면 그 당시 연준 이사였던 포월 이사가 지금 연준 의장이시죠. 포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테이퍼링 강경파였었습니다. 테이퍼링을 23년 초부터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경하게 주장을 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본인의 강경한 주장 때문에 연준이 다소
조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장에 불안이 왔었고, 따라서 이제 포웰 의장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본인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점이 크게 휘발성 있는 주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위험 요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일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들 간의 동조가 굉장히 커질 때 국내외의 주식 가격과 금리가 주식이 동반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험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고, 가능성은 뭐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세 분 전문가들로부터 하반기 국내외 경제 상황 전망, 그리고 미중 갈등 및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제 토론 과정에서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이제는 서서히 극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향까지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반기 경제 운용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제 그리고 토론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신 세 분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1년 더벨 경영전략 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